여러분에게 인생의 분기점은 언제였나요? 저는 남편의 상간녀라 주장하는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세상은 180도로 확 뒤집어진 상태였죠.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놔 볼까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40대 여자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 화제잖아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집안 형편을 수저의 재질에 비유한 건데요. 가령 백만장자의 자식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고요. 가난뱅이의 자식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식품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교수였던 어머니 덕분에 나름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큰 탓일까요? 성인이 된 뒤로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하면서 겪은 따돌림이었죠.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판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동기들하고 사이도 좋았고 좋은 직속 사수를 만나 일도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인사팀 한 직원이 제가 돈 많은 집딸이란 소문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점심시간에 늘 같이 밥을 먹던 동기들이 슬쩍 자기들끼리만 식당에 가기 시작했고요. 간식을 돌릴 때도 저만 쏙 빼놓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게 확 느껴졌네요. 걔중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건 같은 팀 동기였어요. 저와 동갑내기 여자였는데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 저를 더 시기한 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제게만 알려주지 않아서 사장님한테 된통 깨진 적도 있었고요. 업무 관련 자료를 일부러 공유해주지 않기도 했어요. 제가 따지면 미안 깜빡했네 실수였어 해놓고는 그런 상황이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죠. 그날도 그랬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로 한 작가님이 보낸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동기가 그걸 실수인 척 파쇄해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난 내 건 줄 알고. 미안해요 유진씨. 김 작가님한테 다시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그 작가님 성격 엄청 까칠하던데 어떡해? 동기는 연기가 형편없었어요. 입가에 고소하다는 미소를 채 숨기지 못하더군요. 누가 봐도 고의였죠. 그 동기 뒤로 흥미진진한 상황을 지켜보는 회사 사람들이 느껴졌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미정씨가 다시 연락해서 서류 보내달라고 하세요. 미정씨 실수니까 미정씨가 책임져야죠. 제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줄 몰랐던 걸까요? 동기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김 작가님 담당은 내가 아니라 유진 씨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작가님이 보낸 서류를 파쇄한 건 그쪽인데 새파란 신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1차원적인 실수를 하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혼잣말처럼 이야기하자 숨죽이며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회사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그러자 동기의 얼굴이 시뻘개졌죠. 참나 누가 공주님 아니랄까봐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못하겠나봐? 이럴 거면 회사를 왜 다니나 몰라. 취미생활인가? 대놓고 저를 공주님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동기를 보고 있자니 꼭지가 돌았어요. 그때 안 사실이지만 저는 화가 나면 날수록 차가워지더군요. 마치 얼음처럼 말이죠. 맞아요. 나 공주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회사 연 매출만 수십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만둬도 미정씨랑 다르게 먹고 살 걱정 없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기가 막혀. 부럽긴 누가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부러워서 그동안 사람들 선동에 나 헐뜯고 괴롭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할 가치를 못 느낀 건데 적당히 해야죠. 여기가 학교예요? 회사잖아. 왜 일에까지 지장을 줘? 제가 지금까지 당한 거 전부 사장님한테 말하고 언론에도 직장 괴롭힘으로 고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빠가 언론사 대표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거든요. 마녀사냥 한번 당해볼래요? 서슬퍼런 제 말에 동기의 낯빛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김 작가님한테 서류 다시 보내달라고 제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동기는 꼬리를 말고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그리고 창피했는지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둬 버렸죠. 그 뒤로 저를 향한 사람들의 괴롭힘이 싹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들 절 편하게 대해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무섭다는 등, 밑보이면 아버지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게 건방지다는 등 별의별 뒷담화를 다 들었죠.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은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꼬리표만 따라다녔죠. 그런 저를 유일하게 색안경 없이 봐준 사람은 같은 팀 사수뿐이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의 남자 대리였는데요. 제가 일을 싹싹하게 잘한다는 이유로 늘 칭찬과 피드백을 아낌없이 줬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돌리던 시기에도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로 와서 말을 걸어주곤 했네요. 회사를 그만둔 그 동기와 한바탕 했을 땐 커피를 건네며 잘했어요 하고 씩 웃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사수는 제게 의지가 되는 직장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었죠. 원고 마감이 늦어져 저 혼자 남아 있었는데 사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한 손엔 카페에서 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죠. 늦게까지 고생이 많아요. 이거라도 마셔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리님 아직 퇴근 안 하셨던 거예요? 후배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떻게 의리 없이 혼자 가요. 밤길 위험한데 끝나고 데려다 줄게요. 전 괜찮은데 어차피 나도 할 일 있어서 남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사수가 그렇게 말하길래 전 정말 사수도 일이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제 일을 하다 돌아보니 글쎄 책상 다리에 2다리를 올리고 깊이 잠들어 있지 뭐예요? 일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정말 저를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가슴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몽글몽글해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다 사수에게 담요라도 덮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막 담요를 덮어주려던 바로 그 순간 사수가 갑자기 번쩍 눈을 떴고요. 놀란 저는 다리가 꼬여 그대로 넘어질 뻔했는데요. 사수가 그걸 붙잡아 주려다 같이 넘어지면서 서로의 몸이 바닥으로 포개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사수의 얼굴이 지척에 있었죠. 서로 얼마나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사수가 스르륵 눈을 감더니 자기 얼굴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솔직히 밀어내려면 밀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고요. 그날 이후 뜨거운 연인 사이가 됐죠. 알고 보니 사수는 그만둔 동기와 제가 한바탕 하던 날 제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 쌈딱 같은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자기 취향이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그 전까지 내가 아끼던 후배니까 따돌림 당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긴 했거든.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설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날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무 섹시하고 멋있더라. 남자친구는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칭찬하며 사랑해줬어요. 또 제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매일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기본이고요. 야근할 때 먹으라며 보약에 도시락까지 챙겨주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요. 그건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식을 올리고 부부 사이가 됐네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분들이었는데요. 아빠는 제가 선을 봐서 괜찮은 집안에 시집가길 바랬기 때문에 처음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게 지극정성인 걸 보고는 결국엔 허락해 주셨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어요. 저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보다 더 살갑게 굴었죠.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철마다 보약이니 제철 식재료니 하는 걸 보내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집 전등이 나갔다는 소리만 해도 퇴근길에 바로 들려 손봐주는 사람이었네요. 그야말로 100점짜리 남편이었죠. 하지만 완벽하기만 했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였죠.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남자아이였는데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산만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짙었어요.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질 못했고 잠깐 눈을 떼면 뭔가를 어지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곤 했죠.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서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잦았고요. 유치원에서 들어가면서부턴 거의 매일같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어머님, 재준이가 오늘 또 친구를 밀었어요. 이마가 찢어지는 바람에 그쪽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결국 유치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지. 좀 더 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또다시 큰 사달이 났거든요. 글쎄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블록을 마구 던지고요. 선생님이 그걸 제지하자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때문에 다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손가락을 꿰매기까지 해야 했죠. 물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치료비도 전부 물어줬지만 지역 내 유치원에 빠르게 소문이 퍼졌어요. 저희 아들은 블랙리스트가 됐고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려 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했어요. 소아정신과를 알아보고요. 특수교육 전문센터도 찾아봤죠. 물론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재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냥 다른 애들보다 좀 활동적인 것뿐이잖아. 좀 더 크면 차분해질 거라고. 나도 그랬어. 활동적인 것과 폭력적인 건 다르지. 재준이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도 상담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던 분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두려운 마음에 미뤘던 거지.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돼. 재준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았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검사 결과는 참혹했어요. 아들은 중증 ADHD 진단을 받았고요. 경미한 지적장애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재준이 정도면 꽤 빠르게 발견한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엔 치료가 정말 힘들거든요. 재준이는 아직 어리고 또 어머님의 의지도 강하시니 분명 좋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임신 중에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태교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죠. 왜 하필 우리 아들일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무너지면 저희 아들도 끝장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ADHD 관련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부모 교육,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기로 했죠. 처음엔 아들의 병을 외면하던 남편도 이내 마음을 돌렸어요. 그동안 당신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가장인 내가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힘들었지? 이젠 같이 헤쳐나가자.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졌어요. 짓눌려 있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어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며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끊임없이 대화하려 노력했죠. 남편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그리고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아 작게 사업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그 편이 유동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더 쉬웠으니까요. 남편은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시간을 뺀 전부를 저와 아들에게 투자했네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덕분인지 아들의 상태도 점점 나아졌어요.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사라지고 사회화도 어느 정도 돼서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죠. 물론 그 안에선 또 따로 특수반 생활을 해야 했지만요.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진학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지요. 아들의 지적장애와 ADHD가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한층 더 끈끈해졌고요. 세상을 보는 시선도 확 달라졌거든요. 그전까지 전 온실 속 화초로만 자랐고 약자의 세계엔 부끄럽지만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그럴 수가 없었죠. 봉사라고는 생전해본 적도 없던 제가 보육원이나 장애인 복지단체를 다니며 일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일과 육아만으로도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남편은 대신 후원을 많이 했죠. 주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아이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그 중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는 아이가 생기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금지돼 있는데 아이들 중에 너무 후원자를 만나고 싶어하면 간혹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 아이들과 따로 저녁을 먹기도 하고요.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이 특별한 날엔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네요. 그중 남편을 가장 잘 따랐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도 몇 번 같이 만났는데 구김살 없이 밝은 데다 똘똘해서 남편이 무척 아끼던 아이였죠. 물론 아이를 보는 게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저희 아들보다 어린데 훨씬 의젓한 모습에 자연스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점점 그 아이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꾸준히 그 아이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그저 봉사정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형우 말이야. 우리가 입양하면 어떨까? 남편이 그 아이를 유독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설마 입양까지 고민할 정도인지는 몰랐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입양이라니? 당신 진심이야? 형우 지금 보육원에 살긴 하지만 고아 아니고 엄마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보육원이 부모 없는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당장 키울 형편이 안 되거나 그도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수감자같이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임시로 맡아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긴 한데 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형우 친모가 좀 그렇더라고. 미혼모의 기초생활수급자고 생부는 진작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던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형우를 데려가겠어. 형우 진짜 똑똑하고 착한 아이잖아. 차라리 우리가 걷어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글쎄, 난 모르겠어. 우리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준이가 있는데. 저는 남편만큼 그릇이 큰 위인은 못 되나 보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제 친자로 입양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후원해주고 때때로 만나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혔나 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입양 얘기를 꺼내더군요. 결국 제가 정색하고 싫다고 얘기한 뒤에야 입양 얘기가 쏙 들어갔죠.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했는데요. 아들의 상태가 상태였던 만큼 일반 학교에서의 졸업이 참 감개무량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표정도 시종일관 굳어 있었고요. 주변에서 조금만 저희를 쳐다본다 싶으면 후다닥 멀어지려고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아들이 기분 좋아져서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바로 조용히 하라며 야단을 치더군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왜 그래? 재준이한테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내가 뭘? 그럼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당연히 혼내야지. 그냥 가만히 둬? 뭘 얼마나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다투는 사이 집중력을 잃은 아들이 운동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반 친구가 들고 있던 꽃다발을 뺏으려고 했죠. 꽃 예쁘다. 좋겠다. 나도 갖고 싶어. 놀란 제가 얼른 다가가 아들을 제지했어요. 재준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친구 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네가 재준이구나. 재준이도 졸업 축하한다. 다행히 그 학생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알고 있었고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해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나요? 멀찍이 떨어져서는 마치 남인 양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희 아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말이죠.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부쩍 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고 있었어요. 일을 핑계로 자꾸만 늦게 들어오고요. 아들을 센터에 데리러 가거나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자꾸만 저한테 떠넘겼죠. 그냥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이 아들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당신 재준이가 부끄러?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늘 계속 재준이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 재준이가 조금만 튀는 행동해도 버럭 화부터 내고. 그냥 재준이가 밖에서 또 사고 칠까봐 그랬던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단 오늘 일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즘 집에서 재준이랑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 하잖아.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업 확장하면서 얼마나 바빠졌는 줄 알아? 맘 같아선 나도 당신처럼 집에서 편하게 재준이만 케어하고 싶지. 근데 재준이 치료비랑 약값만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손 벌릴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런 내 괴로움을 당신이 알기나 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기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었죠. 아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야단부터 치고요. 함께 놀아주지도 않게 됐네요. 자연스레 아들도 그런 남편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남편은 또 그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남자가 기계가 있어야지 말이야. 무슨 사내 자식이 저렇게 늘 위축돼 있어?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계속 화만 내니까. 화날만 하지. 지금 재준이 치료비로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근데 증세가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일반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실패했고 특수학교라니. 그건 내 아들이 모자란 놈이요 인증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쯤 아들은 일반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특수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중학교부터는 수업 수준도 높아지고 아이들 머리도 굵어져서 저희 아들 같은 특수아동은 적응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 건데 남편은 마치 저희 아들이 일반인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 것처럼 굴더군요. 아들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 자연스레 부부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한마디 없는 날이 늘어갔고요.
침대에서도 서로 등 돌린 채로 잠들었죠. 언젠가부터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자연스레 머릿속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아들과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만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거래처 공장 답사 때문에 약 한 달간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요. 남편이 짐을 챙겨 떠나고 나니 쓸쓸하긴커녕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군요. 그간 남편과의 사이가 어지간히도 불편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평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촉각 미각에 너무 예민해 외부 음식은 잘 안 먹어서요. 늘 제가 도시락을 싸주곤 했거든요. 근데 막 쌀을 안 치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꼭두 새벽에 대체 누굴까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상훈 씨 집 맞죠? 여자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튀어나오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런데 누구세요? 아, 혹시 아내분이세요? 김상훈, 그 사람은 어디에...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갔어요. 근데 누구시냐고요? 누군데 저희 집까지 와서 제 남편을 찾는 거죠? 제 말에 여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짓씹었어요. 한참 기다려도 도통 대답을 않더군요. 결국 저는 긴 한숨과 함께 돌아섰죠. 됐어요. 자세한 건 남편한테 들을 테니까 이만 가주세요. 저기 잠시만요, 사모님. 안 나가면 경비원 부를 거예요. 애초에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죠? 우유 배달한 분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모님, 저 실은 남편분, 그러니까 김상훈 그 인간하고 잠깐 만났었어요. 여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내 남편하고 뭘 어쨌다고요? 그게 그 자식이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총각이라고 속여서 전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자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런데 여자의 경악스러운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그 사람이 정말 총각이고 저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 지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마음을 되돌려보려고 몰래 나왔어요. 바보 천치같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눈앞의 여자와 애까지 만들었다니 연달아 터진 폭탄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가빠지는 호흡을 간신히 다스린 채 물었어요. 그럼 지금 당신이 내 남편 애를 혼의 자식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김상훈이 유부남인 거 알았을 때 바로 헤어졌고요. 저희 아들하고도 절대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서럽게 오는 여자의 얼굴은 어딘지 처연했고 또 그만큼 예뻤어요. 새삼 여자의 탱탱한 피부와 고운 외모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절로 경계심이 바짝 일었죠. 여기서 눈물바람 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닌가요?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그만... 됐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요? 저희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고 바로 헤어졌다면서요. 근데 왜 집까지... 그 인간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 인간이 저희 아들을 자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온 건데... 남편이 그쪽 아들을 뺏으려고 한다고요? 네.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겨두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저희 애한테 따로 연락해서 만나더라고요. 자기가 친부라는 건 아직 얘기 안 한 모양이지만 불안해서... 여자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문득 이 여자가 사기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부 말뿐이지 증거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죠? 그게 사모님도 저희 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침 오늘이 만나는 날이라 지금 차에 있는데 데려올게요. 제 아들 보고 놀라지 마세요. 잠시 후 여자가 자기 키의 절반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푹 눌러쓴 캡모자와 후드티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책으로 보건대 초등학교 저학년생쯤 됐을까요? 저희 아들과 그렇게 크게 나이차가 나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채근했어요. 아가, 얼른 사모님한테 인사드려. 그 모자도 좀 벗고. 여자가 억지로 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어요. 그러자 아이가 쭈뼛쭈뼛하며 제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형우였죠. 남편이 그토록 입양하고자 조르던 그 아이 말이에요. 세상에, 절 얼마나 우습게 왔으면 자기 혼외자를 후원하는 아이로 위장해 만나고 입양하잔 말까지 꺼냈던 걸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네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두 다리에선 힘이 쫙 빠졌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스르륵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네요. 옆에는 남편의 내연녀와 그 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사모님, 정신이 드셨군요.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여자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고개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도 어찌나 선해 보이던지요. 그러자 괜스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상간녀의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잠깐 카페에 가 있으라고 한 뒤 여자에게 따져 물었죠. 대체 무슨 목적이에요? 그 인간 나한테 계속 이 애를 입양하자고 했었어요. 대체 둘이서 무슨 판을 짜고 있었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형우 제가 혼자 잘 키우고 싶어요. 그 인간한테도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낳아 키운 제 아들이니까요. 상간녀의 자식이라는 둥 그런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쪽은 정말로 그 아이를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대뜸 지우라고 불법 시술 병원부터 예약해준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제가 몰래 애 낳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원했을 땐 갓 태어난 저희 애를 바닥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키울 테니 내놓으라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상간녀의 말을 듣다 보니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인간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형우를 빼앗으려는 거죠? 제 물음에 돌아온 상간녀의 대답은 정말 경악스러웠네요. 그게 형우가 또래 애들보다 많이 똑똑하거든요. 보육원 선생님 말로는 학교에서도 크게 될 애라고 칭찬이 자자하대요. 얼마 전에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했고요. 지금 영재 수업도 따로 받고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아들에게 차가워졌는지 말이죠. 영재 소리 듣는 혼의 자식과 비교가 됐던 거예요. 일순 아무것도 모른 채 위축돼 있던 저희 아들 생각이 나면서 속에서 쓴물이 올라왔어요. 저와 낳은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창피해하면서 상간녀와 낳은 아들은 영재란 말에 입양을 결심하다니 쓰레기 같은 남편의 태도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후원이란 이름 아래 지 자식에게 돈을 주고 있던 것도 화가 났네요. 그렇다고 나한테 입양을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고 지 자식한테 가든가 어떻게 그런 능멸을. 입술을 짓씹으며 분노로 떨고 있자니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그 인간 아마 사모님하고 자기가 나서서 먼저 이혼하려고 절대 안 할 거예요. 왜요? 뭐 그쪽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린 부부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 감정 없는 사이인데. 사모님네 집이 좀 산다고 들었어요. 그 인간 저한테 유부남인 거 들키고 그랬거든요. 자기 결혼하고 팔자 폈는데 이제 와서 너 같은 거지한테 가겠냐고 썩 꺼지라고.
진짜 모욕적인 말 많이 들었어요. 씁쓸하게 웃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거지라고 무시받던 상간녀가 더 안 된 건지, 뭣도 모르고 그 인간한테 호구당하고 있던 제가 더 안 된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어쨌든 확실한 건 딱 하나. 제일 인간 말종은 남편이라는 거였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결심하고 이를 갈고 있는데 문득 상간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모님 부탁드려요. 저는 우리 형우밖에 없어요. 지금 미용기술 배우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있고요.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 자격심사 중인데 그것만 통과하면 곧 형우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발 저한테서 우리 형우 빼앗지 말아주세요. 다시 울기 시작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저도 아이 키우는 애엄마였으니까요. 또 따지고 보면 이 여자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던 건데. 그래서 상간녀에게 휴지를 뽑아 쥐어주며 말했어요. 제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두고 왜 그쪽 아들을 탐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뺏을 테니까요. 정말요? 그럼 그 인간도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요. 걱정 말아요. 당신 아들 탐낼 겨를도 없이 아주 혼이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병원을 나온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후원하는 다른 아이들도 의심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마 했는데 흥신소 조사 결과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후원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또 전 남편의 씨더군요. 이 경우는 형우와는 좀 달랐는데 애엄마의 협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던 거였죠.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모르게 애를 둘이나 싸질러 놓고 후원이란 이름 아래 돈까지 보내주고 있었다니. 더 비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저와 잠자리를 가질 때는 늘 피임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였어요. 또 저희 아들 같은 아이가 태어날까봐 겁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놈이 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더러운 관계를 가진 건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수치심,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썰물처럼 밀려들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죠. 저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에 성공해 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맘 같아선 당장의 명줄을 끊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1차원적인 복수는 안 될 말이었어요. 남편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선사하고 싶었네요. 저는 일단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증거를 모았어요. 흥신소 자료는 물론이고 회사 장부, 계좌 내역, 차량 블랙박스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노트북도 뒤져보니 업무용 이메일 계정이 그대로 열려있더군요. 거기서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탈탈 털어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남편의 경우는 먼지가 아니라 대형 쓰레기가 계속 쏟아지더군요. 회사 돈을 빼돌려 양육비로 쓴 증거, 세금 탈세 정황, 심지어 거래처와의 비리 정보까지. 이게 웬 떡이냐 싶더군요. 전부 제 메일로 보내 저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했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 얘기를 꺼내야 했는데요. 두 분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딜 감히 내 딸에게... 안 되겠다. 유진아 앞장서라. 내 당장 이놈을... 아빠 진정해. 그 사람 아직 해외에 있어. 그리고 나도 이대로 순순히 이혼만 하고 끝낼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흥분한 아빠를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엄마는 그저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죠. 우리 딸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또다시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상처만 줬는데. 미안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해 내가 그리 잘 못 커서. 그런 말 하지 마, 유진아. 넌 엄마 아빠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예쁜 딸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남편이 해외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의심 없이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죠. 옆자리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당장 목졸라 죽이고 싶었는데요.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 참았네요. 이튿날 남편이 출근한 뒤 아들을 친정 부모님에게 맡기고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에 같이 제보를 넣기로 했어요. 거래처 비리와 탈세는 금융감독원에도 따로 신고했고요. 모든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했죠. 이어 저는 살고 있던 집도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부동산에 내놓으니 일주일도 안 돼 집이 팔렸죠. 남편 모르게 제 짐과 아들 짐을 조금씩 부모님 댁에 옮겨놓고요. 매수인이 들어오는 날 저는 아들과 둘이 미리 구해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우리 새 집이야? 응, 아들. 우리 이사한 거야. 새 집 너무 예쁘지? 응.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알고 새 집으로 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되묻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아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적장애와 ADHD로 힘든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은 또 다른 상처와 혼란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 같은 놈을 애비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아들을 부끄러워하고 혐오해서 최근 들어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왜? 여보,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사 왔다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평소처럼 퇴근했는데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당황할 만도 했죠. 저는 피식 웃으며 얘기했어요. 뭔 일은 뭔 일이야. 내가 그 집 팔았어. 뭐? 우리 집을 팔았다고? 우리 집은 무슨 우리 집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준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아니 그렇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면 어떡해. 그리고 그걸 오늘까지 얘기도 안 하면. 그러는 넌 뭐 다른 년들이랑 바람피고 혼외자 만드는 걸 나랑 상의하고 했니? 수화기 너머에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머리를 굴리는 게 다 느껴졌죠. 짱구 굴릴 생각 마라. 이미 다 알고 있고 증거도 확보해 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지금 당신 어디야? 일단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싫은데?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텐데 뭘 미리 만나. 변호사나 준비해둬. 이혼 소송 준비해야지. 뭐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날 이기진 못할 테지만 말이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재준이 생각도 해야지. 좀만 진정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재준이? 네가 언제 재준이를 네 자식으로 여기기나 했어? 재준이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넌 네 다른 자식들이나 신경 써. 근데 형우 그 애는 좀 찾기 힘들 거야. 내가 그 애 엄마랑 걔 우리 아버지 재단에 있는 보호시설에 넣었거든. 그 여자도 너 친권 박탈하려고 소송 준비할 거래. 어디 잘 응대해봐. 내가 그 여자한테도 엄청 비싼 변호사 붙여줄 예정이라 승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상간녀, 그 형우 엄마를 돕기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쨌든 형우 엄마가 의도적으로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고 싶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그 여자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남편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제가 형우와 형우 엄마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 걸까요? 남편은 차마 뭐라고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재차 말했죠. 아, 그리고 당신 아주 돈이 드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더라? 혼외자 양육비로 회사 돈 빼돌린 것부터 세금 탈세, 거래처에 뒷돈 받아 처먹은 것까지. 당신 설마 내 뒷조사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내가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얼마 안 돼. 금방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딴 얘기를 굳이 나한테 할 필요는 없어. 궁금하지도 않고. 정 얘기하고 싶으면 곧 검찰에서 연락할 거거든? 아니다. 국세청이나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가려나? 하도 여기저기 신고를 해놔서. 어쨌든 먼저 연락 오는 곳에다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도록 해. 그럼 난 이만 끊을게.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뒤늦게 사죄하는 남편을 보며 새삼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기회? 혼외자를 둘씩이나 둔 주제에 기회는 무슨 기회? 넌 나뿐 아니라 우리 재준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근데 염치 없이 뭐? 또 기회를 달라고? 나랑 결혼했던 것 자체가 너한텐 기회였어. 근데 그걸 제 발로 걷어찬 건 바로 너라고.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년들이 나한테 먼저 꼬리친 거라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는 들어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울분과 상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붉은 하늘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도 시작됐죠. 남편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네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회사를 잃었어요. 구속수감도 피할 수 없었고요. 그토록 자랑스레 여겼던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빚까지 떠안았죠. 제가 바란 대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최후였네요. 전 남편과 완전히 끝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엔 아들을 오롯이 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아들에게만 썼거든요. 근데 이젠 부모님께 아들의 센터 픽업을 맡기기도 하고요. 대신 놀아달라 부탁도 드려요. 흔쾌히 들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를 위한 시간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됐죠. 처음엔 그게 참 어색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아빠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네가 행복해야 우리 손주도 행복한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쉴 땐 쉬어야지. 아빠의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이후 저는 미뤄뒀던 운동도 시작했고요. 아들이 센터에 가 있는 동안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배우기도 했죠.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 모임에도 나가게 됐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네요. 아들의 상태도 부쩍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어요. 센터 선생님께서도 놀라시더군요. 물론 아직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전 남편 생각이 불쑥 나기도 하고 아들 앞날에 대한 걱정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해요.
이제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아들과 함께 웃으며 등교하는 길이 행복하고요. 저희 모자에겐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썰밤 가족분들도 다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